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혹시 한 나라가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적과 동시에 싸워야 한다면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아주 독특한 안보 상황에 처했던 조선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다를 지켜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남쪽에선 왜구가, 북쪽에선 북방민족이 정말 말 그대로 사방이 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해군이 하나인데 어떻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하나의 해군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조선은 마치 사람에게 심장이 두 개인 것처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해군 지휘부를 운영했습니다. 정반대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정말 독창적인 시스템이었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남쪽을 향해 겨눈 날카로운 창, 그리고 북쪽의 위협으로부터 수도를 막아내는 튼튼한 방패. 네, 이 두 개의 사령부가 바로 조선의 바다를 지킨 두 개의 심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심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처절했던 전쟁의 불길 속에서 태어난 남쪽을 향한 아주 날카로운 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삼도수군 통제영, 우리가 보통 통제영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이 상징을 보시면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이건 방어용이 아니에요. 먼저 넓은 바다로 나아가서 적을 찾아내고 격파하는 그런 공격적인 함대였던 거죠. 이 강력한 부대가 왜 만들어졌냐? 그 배경에는 맞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라는 정말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럼 통제영의 힘이 어느 정도였냐? 와, 정말 막강했습니다. 남쪽 바다의 핵심인 전라, 경상, 충청 이 3도 수군을 전부 다 지휘했으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조선 해군력의 70% 이상을 그냥 한순에 쥐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593년 이 어마어마한 함대의 첫 번째 사령관으로 임명된 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심지어 그 지휘도요, 그냥 장군이 아니라 지금의 도지사급인 관찰사와 동급이었어요. 권한이 엄청났다는 거죠. 처음에는 한산도에 있다가 1604년부터는 지금의 통영에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통제영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일본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이 남해안 전체가 통제영의 작전 구역이었던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조선의 운명이 이 바다에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이렇게 남쪽의 창을 봤으니 이제 시선을 북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 북쪽에는요, 남쪽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완전히 다른 성격의 해군이 필요했겠죠. 네, 바로 이겁니다. 북쪽의 방패 역할을 했던 삼도수군 통호영, 줄여서 통호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징부터가 다르죠. 아까 그 공격적인 창과는 달리 이건 아주 굳건한 성곽 모양이에요. 통호영의 임무는 넓은 바다로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도 한양을 지키는 것, 이게 유일한 목표였어요. 최후의 보루였던 거죠. 특히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병자호란 때 북방 기마민족한테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했잖아요. 바로 그 뼈아픈 경험이 이 방어 함대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6333년에 경기, 황해, 그리고 충청수군을 모아서 만들었는데요. 목적은 정말 딱 하나,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수도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목, 그러니까 한강 입구를 완전히 틀어 막아버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 함대는 넓은 바다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해안이나 강가에서 뭐랄까 성을 지키듯이 방어하는 데 모든 걸 집중했어요. 이걸 수성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거의 올인한 거죠. 본부가 있던 위치도 기가 막힙니다. 수도의 목젖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도 바로 근처, 교동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정말 확실하게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남쪽의 통제응은 일본을 상대로 넓은 바다에서 싸워야 하니까 판옥선이나 거북선 같은 큰 배들이 주력이었고 지휘관한테 독립적인 권한을 팍팍 실어줬어요. 그런데 북쪽의 통호영은 어땠을까요? 북방 민족의 기습 침투를 막는 게 목표니까 좁은 강이나 해협을 막는 전술을 썼고요. 그래서 큰 배보다는 중소형 함선이나 해안포대가 더 중요했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통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시스템의 진짜 재미있는 아주 기가 막힌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바로 충청수군입니다. 남쪽 통제영에도 소속되어 있고 북쪽 통호영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이 충청수군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조선 해군 시스템의 딱 중간에 위치했던 이 충청수영, 이 부대의 진짜 소속은 어디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이 국방 시스템이 얼마나 천재적이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정해진 소속이 없다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죠. 충청수영의 위치가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남해안과 수도권의 정확히 중간. 네, 이 부대는 소속이 고정된 부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위협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소속이 바뀌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스윙부대 혹은 전략 예비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전략이 아주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적이 나타나요. 만약에 그 적이 남쪽에서 쳐들어온 일본이다. 그러면 충청수군은 즉시 창인 통제영 소속이 돼서 남쪽으로 내려가 힘을 합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협이 북쪽에서 온다. 그러면 이번엔 방패인 통어영의 지휘를 받아서 북쪽으로 올라가 한강 입구를 딴 막아서는 겁니다. 정말 유연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딱딱하게 정해진 관료제나 지휘체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부대는 무조건 여기 소속이야? 이게 아니라 위협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곳에 힘을 몰아주는, 철저하게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아주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시스템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계된 시스템도 결국 끝이 있겠죠? 이 뛰어난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역시 영원한 건 없나 봅니다. 일본과 북방민족이라는 특정 위협에 맞춰서 최적화되었던 이 시스템은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적을 만나게 돼요. 바로 서구 열강의 거대한 증기선, 당시엔 이양선이라고 불렀죠. 이건 우리가 알던 판옥선 같은 배로는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조선은 해전을 포기하고 해안가에 대포를 쭉 깔아서 막는 쪽으로 국방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이 유서 깊은 수용제도도 1895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흔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이름 속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통영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만 알고 있는 이 통영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삼도 수군 통제영을 줄임말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통영뿐만이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수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바로 옛날 경상 좌수영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이 지명들이 사실은 과거의 두 개의 다른 전쟁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그 독창적인 국방 시스템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셈이죠. 결국 조선은 창과 방패라는 두 개의 심장, 그리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전략적 카드, 이 조합으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30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적응형 방어 전략이 예측하기 힘들고 사방에서 위협이 터져나오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